오후 8시 12분 5월 17일 와인바 부에나 비스타. 박사님, 약속 못 지켜 죄송합니다. 이 글을 보실 때쯤 전 필리핀 루손 섬에 있는 루세나에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박사님께 제 경험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국엔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며 박사님께 이런 편지만 남기고 떠나오게 되어 다만 송구할 따름입니다. 박사님 덕분에 전 한 인격으로 홀로 섰고 정신 또한 무척 맑습니다. 지난 5월 7일 날 새로 태어난 저로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시간의 기억들이 이젠 모두 저의 것이라는 기쁨에 벌써부터 흥분이 된답니다. 시부얀해 타야바스만의 그림이 담긴 엽서라도 가끔 보내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빌며 안녕히 계세요. 루세나 민경. 김기준은 와인바에서 전에 받은 그녀가 남긴 편지와 빨간 리본을 매단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온 몸이 용암처럼 뜨겁게 녹아 바닥에 흘러내리며 서서히 굳어감과 동시에 조명탄이 머릿속에서 터진 것처럼 눈부신 성광으로 온통 하얘져버려 내 속의 물질과 정신이 텅 빈 아찔한 공황 상태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온 몸의 혈류가 정지했고 모든 감각이 마비됐다. 숨조차 멎어버린 듯 한참을 비석처럼 앉아있던 그는 반쯤 열린 입가를 타고 흐르던 타액이 손등을 흥건히 적시고 나서야 비로소 두 눈을 껌뻑이기 시작하며 몸을 움찔거렸다. 그러는 동안 기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억의 강물은 어느새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 멈췄고 강 물결이 일으키는 파문의 누적으로 인해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미어져 갔으나 슬픔이란 감정의 가닥을 영영 놓쳐버린 듯 오히려 현실에 담담해져 버린 자신에게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설마 했었는데 현주의 인격이 조각나다니 자각이 유달리 강하다던 루세나의 인격이 현주의 의식에 자신의 의식을 편입시켜 나의 체면 유도를 조작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체면 시작점에서 루세나를 덮고 현주의 인격을 발현시킨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루세나가 현주의 주된 인격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개입한 걸까? 두 인격의 부분적 공유가 가능한 걸까? 혹시 무의식 속에선 각 인격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공유되는 교차 지점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에스테나 볼레로도 가능했을 것이 아닌가? 현주와 루세나, 그녀들의 의식 속에선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각각의 상대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있었을 테고 의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았어야 했을 텐데 혹시 루세나가 재편집한 의식에 현주의 의식이 잠식당한 건지도. 점점 복잡해져만 가는구나. 오현주. 오전 10시 12분 5월 1일 병원 원장실. 김기준의 어깨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럴수록 그녀의 슬픔은 기준의 품 안에서 심하게 요동쳤고 생이별 후에 만난 연인들처럼 집요하게 서로의 입술을 찾아 어린아이처럼 빨고 물고 비벼대며 상대의 존재를 확인했다. 창을 통해 들어온 오전의 눈부신 햇살은 두 사람의 하나 된 실루엣을 푸른 사과빛 벽면에 마치 벽화처럼 새겨내고 있었다. 기준씨. 아무 말 하지마 현주야. 내가 얼마 만에 기준 씨를 찾아온 거야? 한 며칠? 일주일? 2주일? 응. 그게 꼭 한 달 만이지. 현주는 기준의 품에서 벗어나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몸을 파묻었다. 그리고 슬픔에서 애써 벗어나려는 듯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눈부신 창 밖을 가늘게 뜬 눈으로 바라보았다. 젖은 그녀의 두 눈은 햇살이 반사되는 호수처럼 고요하게 반짝였으나 깊은 상념이 고여있는 슬픔만큼은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렇게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준은 그 사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차트를 집어들고 현주가 앉은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으며 현주의 표정을 살폈다. 빛을 등지고 역광에 자리한 기준의 모습에선 흠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젠틀함과 세련 및 기품과 지성이 넘쳐 흘렀고 그런 기준을 바라보는 현주는 자신의 슬픔 가득한 눈을 차라리 감아버리며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일부러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윽고 현주와 기준은 동시에 입을 뗐고 둘은 똑같이 멈칫하다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둘 사이를 막고 있던 슬픔을 잠시 뒤로 물렸다. 현주는 한층 말랑해진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기준씨, 잘 들어봐. 내가 오늘 한 달 만에 온 거라면 앞으론 1년 아니 10년 아니 평생 못 올 수도 있단 생각을 했어. 그렇게 되면 난 어디선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지. 기준씨는 물론 내 생활들을 모두 잊은 채로 난 정말 무서워. 기준씨. 어떡하든 결론을 내고 싶어. 다른 인격 뒤에 가려져 평생을 이렇게 몽유병 앓듯 살아갈 순 없어. 그래. 나도 눈앞에 현주를 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부딪히고 시도해보자.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지금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내게 말해줘야 해. 정확한 내용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만 최면 치료로 널 도울 수 있어. 내 인격 하나만 존재하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쿠바도 갈 수 있고. 알아듣겠니? 알았어. 기준씨. 다 얘기하고 체면 치료도 받을게. 내가 또 언제 온다는 보장 없으니 오늘 바로 해야 할까? 아니야. 자, 이 차트를 봐. 그저께 예약한 환자. 37세 오현주 5월 7일 오후 1시 해리성 정체장애 체면 치료 예약. 현주, 내가 어떤 다른 인격으로 예약을 했든 그날 어떤 인격으로 날 찾아오든 난 최면 치료를 강행할 거야. 그러자면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해. 오늘 내게 들을 이야기를 분석하고 파악하려면 3, 4일은 좋게 걸릴 테니 빨리 얘기를 들어보자. 누굴까? 내 아내 누굴까? 여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딴 사람이 되어 여길 온단 말이지. 무섭다. 기준씨.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황당하리만큼 독특하고 당혹스런 이야기는 기존의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찾기 힘든 희귀한 사례였고, 그런 사실주의적 디테일의 극명함은 혹시 진짜 겪은 현실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기준은 모 대학에 전화를 걸어 송현진 교수의 유무를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였다. 어느덧 3시간에 걸친 현주의 긴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 머릿속이 잔뜩 복잡해져버린 그가 구식 녹음기로 녹음된 마그넷 테이프를 조심스레 되감으며 중간중간 음질 상태를 살펴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동안 현주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나 기준의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의 맥북을 열어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가 5월 7일 모임을 알리는 공지를 띄웠다. 그리고 난 후 현주는 녹음기를 매만지고 있는 기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슬그머니 꺼내 키보드 위에 반듯하게 얹은 후 맥북의 뚜껑을 덮었다. 오늘 오전 두 사람이 눈물의 상봉을 했을 때처럼 이별의 포옹 또한 길고 길었다. 그러나 며칠 남지 않은 가슴 설레는 계획으로 인해 다행히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벽에서 바닥으로 내려간 햇빛은 더욱 진해진 그림자를 그들의 발밑에 드리워 한동안 떼어놓지 않을 양 힘주어 두 사람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오후 10시 37분 5월 17일 와인바 부에나 비스타. 카베르네 소비뇽을 거의 다 비운 기준은 넥타이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좌우로 흔들어 느슨하게 숨통을 틔우고 가방을 열어 손수건에 싼 굵직한 시거와 현주가 노트북 사이에 끼워두고 간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불 붙인 시거에선 적당히 취한 기준에겐 눈물 나도록 그리운 현주의 향기가 났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기준은 재떨이 위에 시거를 올려놓고 타오르는 생연기를 손으로 부채질하듯 주변에 퍼뜨리며 추억의 공간을 넓힌 후에 서류 봉투를 찬찬히 뜯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메모 한 장 그리고 빳빳한 증서 한 장뿐이었다. 취한 눈을 찌푸리며 증서에 적힌 글씨에 겨우 초점을 맞춰 자세히 들여다보던 기준은 놀란 두 눈을 한동안 떼지 못했다. 그녀가 소유한 아파트와 카드 계좌의 통장, 잔고를 제외한 그녀의 전 재산인 2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였다. 그는 재빨리 증서를 테이블 밑으로 숨기며 와인바 실내를 쭉 둘러봤다. 치기 오른 눈으로 바라본 토요일 밤 청담동 와인바의 시니컬한 풍경은 그에겐 너그러울 정도로 편한 가식과 격식, 허울과 고급스러움이 적당히 버무려진 익숙한 소음과 배경으로 다가와 무척 편하게 느껴졌다.
모두는 제 할 일들을 하고 있었고 기준에게 신경을 쓰는 이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서툰 손놀림으로 증서를 다시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은 후 자신의 엉덩이 밑에 가방을 깔고 앉음으로 보안을 가름한 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현주가 남긴 메모를 읽기 시작했다. 내가 나 자체일 수만 있다면 우리 세 사람의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모두 당신 거예요. 사랑해요. 당신 아이를 가진 여자. 현주가. 기준은 병을 통째로 들어 남아있던 와인을 입안에 들어부었다. 턱 밑으로 넘쳐 흐르던 와인이 그의 흰 셔츠 깃과 분홍색 타이를 진하게 물들였고 그제야 참고 있던 뜨거운 눈물이 볼을 따라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그가 울음소리를 참아내는 만큼 격하게 흔들리는 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두 팔로 테이블을 부여잡고 엎드려 참았던 오열을 쏟아내고 말았다. 급기야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기웃대기 시작했고 지배인으로 보이는 나비 넥타이 차림의 중년 신사가 쟁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때 기준의 귓전을 매혹적인 통 기타의 선율이 다양한 감촉으로 간지렸고 밝은 분위기의 음계와 템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타까움과 서러움의 경계를 드나들며 그의 슬픔을 배가시켰으나 자신의 큰 울음소리에 가려져 더 이상 어떤 소리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가여운 오현주의 운명이 절절히 예견되는 그녀의 블로그에서 흐르던 꼼빠이 세군도의 노래 그런데 넌 무엇을 했지? 가 흐르던 바로 그때였다. 기쁨에 넘친 한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나무에 새겨 넣었다네. 가슴을 다친 나무는 그만 꽃 한 송이를 소녀에게 떨어뜨리고 말았지. 나는 마음이 아픈 나무라네. 아주 슬프게 흔들렸지. 넌 내게 상처를 입힌 소녀지만 난 언제나 내 사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간직할 테니 내 가여운 꽃은 어찌 됐는지 말해주겠니?